한기찬은 38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무려 2만 2천여 명의 민원인들을 마주했던 그는 퇴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죠. 손에 쥐어진 명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기찬 씨, 이제 편히 쉬면서 아내와 둘이 여행도 다니고 좋겠네요.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기찬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아내 정혜와 함께 그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떠나볼 생각이었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꿈만 같은 계획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그들이 35년간 살아온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새 아이를 키워낸 보금자리였죠. 큰딸 소영은 35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 도윤은 33으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지우는 29으로 디자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모두 독립해 나가 있었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모여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여보, 이제 어떻게 지낼 거야? 서정혜가 물었습니다. 퇴직식을 마치고 돌아온 한기찬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글쎄,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고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해볼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기찬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랑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일에만 매달렸잖아요. 서정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벌써 결혼 38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이런 말 한마디에 여전히 가슴이 설렜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죠. 아빠, 저 소영이에요. 내일 저녁에 도윤이랑 지우랑 같이 집에 들를게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한기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구나. 좋지. 아마도 자신의 퇴직을 축하하러 오는 것이겠죠. 어쩌면 세 남매가 모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기찬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 이제야 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저녁 문을 열자 세 자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큰딸 소영은 최신형 명품 가방을 들고 아들 도윤은 고급 정장 차림이었으며 막내 지우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뭔가 심각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아빠,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기찬은 커피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다들 표정이 심각하니? 소영이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곧 결혼하잖아요. 신랑 측에서는 강남 웨딩홀을 예약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한기찬의 미소가 조금 굳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최소 1억 5천만 원은 필요해요. 제가 모아둔 돈도 있지만 소영의 말에 한기찬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기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막 퇴직한 그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소영이 불안한 듯 말을 이었어요. 신랑 측 부모님께서 강남에서 하자고 하셨어요. 체면도 있고. 아빠, 저 이제 35이잖아요. 더 늦으면 결혼하기 힘들어요. 한기찬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 도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도 있어요. 너는 또 무슨 일이 있니? 한기찬이 물었어요. 도윤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승진 가능성이 큰데 상무님이 암시하시길. 서초나 강남 쪽에 살면 회사 생활에 더 유리하대요. 전세금이 3억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정혜가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억이라고? 도윤아, 그건 너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막내딸 지우가 태블릿을 들이밀었어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미국 디자인 스쿨에 유학 가려고요.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 한기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저축을 모두 합쳐도 이런 큰 금액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소영의 다음 말이 그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해 봤는데요. 아빠, 엄마, 이 집을 파시면 어떨까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정의 손이 떨렸어요. 한기찬은 마치 천둥이라도 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도윤이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아졌어요. 월 관리비만 내면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아빠, 엄마. 둘이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건 관리도 힘들고 위험해요. 소영이 그럴듯한 걱정을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제가 찾아본 실버타운인데 정말 깔끔하고 좋아요. 엄마, 아빠 친구들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한기찬은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이 첫 걸음마를 뗀 곳, 소영이가 대학에 합격해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던 거실, 도윤이가 첫 취직 소식을 들고 와 축하 파티를 열었던 식탁. 그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을 팔라고요? 이 집. 시세가 얼마지? 한기찬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9억 정도 나올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학군도 좋으니까요. 한기찬과 서정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같은 생각이 읽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서정혜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화장실이 아닌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찬은 테이블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려놓았어요. 얘들아, 갑자기 이런 요구를 하니 아빠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소영이 조금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혼식장은 미리 예약해야 하고.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생각해 볼게. 한기찬이 손을 들어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일정을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한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서정혜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정혜야. 한기찬이 아내 옆에 앉았어요. 서정혜는 앨범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새 아이가 어릴 적 한강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기찬 씨, 우리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한기찬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이 사진 기억나요? 서정혜가 손가락으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소영이가 6살 때였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소영이가 유치원 발표회에서 상 받았을 때잖아요. 3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소영이에게 그 원피스를 사줬었지. 서정혜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엔 14살의 도윤이가 축구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윤이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죠. 기찬 씨가 밤새 야근하고 주말엔 부업까지 해서 축구화랑 유니폼을 사줬잖아요. 한기찬의 목이 메었어요. 지우는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 비싼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했을 땐 정말 막막했는데. 서정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보내줬죠. 월급의 3분의 1을 그 학원비로 썼잖아요. 두 사람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아이들의 대학 입학식, 도윤의 첫 취직 축하 파티, 지우의 대학원 입학. 모든 순간에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서정혜가 물었어요. 한기찬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했으니까. 서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집을 팔고 실버타운으로 가라니. 이 집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데. 한기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깊은 실망감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단단한 결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죠. 여보, 오늘은 그냥 자요. 내일 생각해보죠. 한기찬의 말에 서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시세를 정확히 알아봤는데 9억이 넘을 것 같아요. 실버타운은 보증금 2억에 월 관리비가. 서정혜는 도윤의 말을 반쯤 듣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급한 마음이 느껴졌죠. 마치 부모의 집을 현금으로 바꾸는 계산기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소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웨딩홀 예약금 다음 주까지 내야 해요. 아빠랑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유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알아본 실버타운 자료 보내드릴게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아빠, 엄마 두 분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서정혜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들의 욕심이 언제부터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을까요? 한기찬이 부엌으로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식들한테서 연락 왔어? 서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네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요. 한기찬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민수 녀석이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 민수 씨? 당신 오랜 친구 맞지? 한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러더군. 기찬아,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마라. 내 인생도 있다고.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서정혜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한기찬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내가 은행에 들러볼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서정혜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3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동반자,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보는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인생도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기찬은 출근 준비를 하듯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대한은행 본점. 30년 전 자신이 신혼집 대출을 받았던 그곳에는 이제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 부장이 반갑게 한기찬을 맞이했습니다. 한기찬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어요. 그래, 이제 좀 쉬려고. 근데 오늘은 상담 좀 받으러 왔네. 김 부장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한기찬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아내의 남은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선배님,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한기찬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액까지. 그가 가진 모든 자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요구사항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퇴직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자녀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시면 선배님 부부의 노후는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거지? 한기찬이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컴퓨터로 몇 가지 계산을 한 후 종이를 건넸어요. 현재 선배님 부부의 예상 수명을 85세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하면 최소한 4억 원 정도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요구대로라면 남는 금액이 1억 정도인데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에요. 한기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김 부장은 연필을 들어 종이 위에 몇 개의 숫자를 적었어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자녀에게 총 1억 5천만 원 정도를 나눠주시고 나머지는 선배님 부부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한기찬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이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분석은 논리적이었고 무엇보다 현실적이었죠. 그럼 우리 집은? 한기찬이 물었습니다.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주택연금도 있고 만약의 경우 담보대출도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집이 선배님 부부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한기찬은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던 문제가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한기찬이 물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러 금융 상품을 설명했어요. 연금, 보험, 채권형 펀드, 그리고 월지급식 예금까지. 한기찬은 메모를 하며 차분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38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하면 생활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김 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한기찬은 그 금액을 노트에 크게 적었습니다. 월 380만 원. 충분하진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둘이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액수였어요. 고맙네, 정말 도움이 됐어. 한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선배님, 이건 업무적인 조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인데,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기찬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답을 마침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서정혜에게 은행에서 들은 내용을 모두 설명했어요. 서정혜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그날 밤 한기찬은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집으로 모여라. 결정했다. 다음 날 저녁 세 자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도착했어요. 소영은 웨딩 플래너와 통화한 듯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도유는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으며 지우는 태블릿으로 유학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죠. 앉아라. 한기찬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서정혜가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평소와는 달랐죠. 따뜻함 속에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한기찬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3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소영이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과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윤과 지우도 각자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두 같은 금액이었죠. 아빠, 이건.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한기찬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계산해봤다. 너희 셋에게 1억 5천만 원을 나눠줄 수 있어. 500만 원씩은 지금 주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뒀다. 5천만 원이요? 소영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제가 필요한 건 1억 5천이에요. 한기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마련해야 할 돈이야.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한기찬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란다. 말도 안 돼요. 소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 결혼식 어떡하라고요? 이미 예약금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은요?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기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 집은 팔지 않는다. 여기는 너희 엄마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니까. 서정혜가 남편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던 유약함이 사라지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소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나이 드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 집 관리하기도 벅차실 텐데. 한기찬이 손을 들어 딸의 말을 끊었어요. 소영아,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와 나는 생활을 꾸려왔단다. 우리가 너희를 키운 것처럼 이제 너희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도윤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전 승진이 걸려 있다고요. 강남에 살지 않으면 회사에서 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한기찬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럼 내 실력으로 증명해.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로. 지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 유학은요? 이건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서정혜가 이번에는 대답했어요. 지우야, 엄마도 꿈이 있었어. 하지만 너희를 위해 미뤄뒀단다. 내 꿈이 정말 간절하다면 너도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도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소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변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형과 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제 힘으로 해볼게요. 세 남매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기찬과 서정혜는 테이블에 놓인 3개의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괜찮을까? 서정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기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그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새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 뭐 할까? 한기찬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서정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여행 가볼까? 제주도. 한기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자.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오르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넘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주도 여행, 등산 동호회 가입,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게 있어요. 서정혜가 수줍게 말했어요. 뭔데?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책과 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요. 한기찬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가 그런 꿈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서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미뤄뒀던 거예요. 작게라도 시작해볼까 해요. 한기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해봐. 내가 도울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자식들이 떠난 집은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한기찬은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고 서정혜는 카페 창업을 위한 바리스타 수업을 등록했어요.
일주일 후 한기찬의 핸드폰으로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찬은 도윤의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다시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부성애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죠. 도윤아, 아빠도 미안하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분 후 도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한기찬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기찬은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도윤아, 괜찮다. 내가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사실, 아버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실력으로 승진해야 진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근도 더하고 업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기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아빠가 바라는 모습이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은 아직 유효한가요? 한기찬은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가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정혜에게 도윤과의 대화를 전해주었어요. 서정혜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인 것 같네요. 서정혜가 말했어요. 한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나씩 바로잡히겠죠. 그 후로 2주가 지났지만 소영과 지유에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한기찬과 서정혜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동안 두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와 녹색 산을 보며 오랜만에 청춘의 설렘을 느꼈죠. 서정혜는 여행 중에 작은 카페들을 방문하며 자신의 꿈을 구체화했고, 한기찬은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한기찬은 대한은행의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상담 한 번 더 부탁해도 될까? 은행에 도착한 한기찬은 김 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 자금 중 일부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내가 북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데. 김 부장은 진지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어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너무 크지 않게 우리 동네 작은 상가에 20평 정도. 김 부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월 임대료 그리고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준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은퇴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교육도 제공하고요. 한기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거 좋겠네요. 김 부장은 관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신청서예요. 서정의 사모님 이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기찬은 서정혜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북카페 창업 계획이 구체화되자 서정혜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카페 이름부터 인테리어, 메뉴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든 책방은 어때요? 서정혜가 제안했습니다. 한기찬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정든 책방. 정말 따뜻한 이름이네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지유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조금은 수그러든 모습이었죠. 아빠,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서정혜가 반갑게 딸을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딸 왔네. 어서 들어와. 지유는 거실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유학 계획을 변경했어요. 한기찬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미국 대신 한국에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어요. 사실, 지우가 머뭇거리다가 계속했어요. 처음부터 유학은 핑계였어요. 제가 창업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한기찬과 서정혜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디자인들이에요. 이미 몇몇 클라이언트들과 계약도 맺었고요. 서정혜가 감탄했습니다. 지우야, 이런 실력이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지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봐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돈으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기찬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니? 한기찬이 물었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소규모로 시작할 거예요. 제 방을 작업실로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서정혜와 한기찬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형태로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찬과 서정혜는 오랜만에 자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창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직원도 고용하고 싶어요. 지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기찬은 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그 시절이 생각났죠. 지우야, 내 방을 작업실로 써도 좋아. 하지만 집세는 내야 해. 한기찬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집세요? 서정혜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내 아빠 농담이야. 하지만 대신 저녁은 내가 자주 해줘야겠다.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기찬과 서정혜는 정든 책방의 위치를 알아보러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어때? 아파트 단지 가깝고 햇빛도 잘 들어오네. 서정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기찬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좋아 보이는데. 임대료는 얼마일까? 두 사람은 건물주에게 연락해 임대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정혜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기찬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계약하자. 내 꿈 이루는 첫걸음이네. 그렇게 정든 책방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고 한기찬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어요. 지우는 카페의 로고와 간판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카페 오픈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작은 선물이에요. 도윤이 커피 그라인더를 내밀었습니다. 서정혜는 감동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도윤아.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도윤은 머쓱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기찬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내가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진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한기찬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축하한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영만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녀도 돌아올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카페 오픈을 2주 앞둔 어느 날 한기찬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아빠.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만나 뵙고 싶어요. 한기찬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언제든지. 어디서 만날까? 제가 집에 갈게요. 할 말이 있어요. 그날 오후 소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죠. 아빠, 엄마. 소영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혼 취소했어요. 한기찬과 서정혜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서정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만 쫓았어요. 비싼 결혼식 명품. 그런데 약혼자가 제게 집을 팔라고 부모님을 설득하라고 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체면과 허영심 때문인가? 한기찬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약혼자의 욕심에 휩쓸려서. 서정혜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딸.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 소영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제 삶을 남의 시선이 아닌 제 행복을 위한 삶을요. 한기찬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언제든지 힘이 필요하면 말해. 그렇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달 후 정든 책방이 문을 열었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공간에는 한기찬이 엄선한 책들과 서정혜가 직접 내린 커피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픈 첫날 세 자녀가 모두 도우미로 나섰어요. 소영은 계산대를, 도윤은 주차 안내를, 지우는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네. 바쁜 와중에도 한기찬은 서정혜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정혜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가족이 모여 첫날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피로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빠, 엄마. 소영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도윤과 지우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기찬과 서정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성장시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든 책방이 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드물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단골이 늘어났어요. 특히 한기찬이 주최하는 퇴직자를 위한 독서 모임이 인기를 끌었죠. 매주 수요일 오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인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 덕분에 제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독서 모임 회원인 박상철 씨가 말했어요. 아내랑 저도 뭔가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기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하는 건 결코 늦지 않아요. 우리 나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살 때죠. 서정혜는 바리스타로서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그녀만의 특별 메뉴인 정든 라떼는 꼭 맛봐야 하는 메뉴가 되었죠. 정혜 씨, 이 커피 비법 좀 알려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물었지만 서정혜는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지우의 작은 디자인 전시 코너가 생겼어요.
그녀의 작품을 본 손님들이 디자인을 의뢰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지우의 스튜디오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취업 준비를 하며 틈틈이 카페를 도왔어요. 그러다 카페에서 만난 고객이 운영하는 출판사에 취직하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어엿한 편집자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승진 후 업무가 바빠졌지만 주말마다 부모님의 카페를 찾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카페의 재무 관리를 도왔고, 덕분에 정든 책방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한기찬과 서정혜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어요. 마침 세 자녀가 모두 카페에 있는 날이었죠. 여보, 생각해보니 우리가 자식들에게 5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줬네요. 서정혜가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한기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찾아가지 않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녀들이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때 소영이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쓴 에세이가 출판사 내부 공모전에서 당선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한기찬이 기뻐했어요. 소영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제가 부모님과의 갈등과 화해였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썼죠. 서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소영이가 작가가 되다니. 도윤과 지우도 소식을 듣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누나를 위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윤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다섯 식구는 잔을 부딪히며 소영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기찬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와 제가 처음에 약속한 5천만 원씩 이제 필요하면 찾아가도 좋아요.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 돈은 부모님께서 쓰세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부모님께서 더 많은 곳을 여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도 확장하시고요.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한기찬과 서정혜는 놀란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한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정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것 같네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식사 후 한기찬과 서정혜는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네. 한기찬이 말했어요. 서정혜는 남편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의 결혼 생활, 새 아이를 키워낸 세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그들만의 새로운 여정. 한기찬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혜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서정혜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야, 여보. 우리 앞으로도 같이 가자. 정든 책방의 간판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그 작은 공간에서 한기찬과 서정혜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닌 온전히 그들만의 인생이요. 다음 날 아침 한기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카페로 향하는 길.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과 커피 향이 그를 반겼습니다. 한기찬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햇살은 점점 더 밝아졌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